네, 지난번에 6.15 공동행사가 막판에 무산이 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요. 남과 북이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내일 개성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이 연평도 코앞에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고 서해 동창리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그리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북한이 연평도 앞에 보면은 갈도라는 이 무인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군사 시설을 짓고 있다 이 내용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방사포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갈도라는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에서 한 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동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한 발씩 쏘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이제 뭐 수십 발을 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특히 갈도에 지금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122mm짜리 방사포인데요. 그것은 발사관이 이제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발사관이 30개짜리도 있고 발사관이 40개짜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30발, 40발을 이제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개 포 진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많이 쏠 수 있으면 160발을 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서해 5도라고 하는 것이 백령도, 그다음에 뭐 대청도, 소청도, 그다음에 연평도, 그다음에 우리 우도 이렇게 5개로 해서 서해 5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해 5도를 좀 자세히 보면 우리 인천에서 출발해서 우도, 그다음에 연평도, 그다음에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로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쑥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쑥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연평도예요. 북한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것이 연평도인데요. 아시다시피 1999년도 지금 한참 이제 영화하고 있는 연평해전 하고 있는 그 연평해전이 제2차 연평해전이거든요. 2002년도. 그것이 전부 다 연평도 부근에서 일어난 거고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도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바로 그 갈도에 이러한 진지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 군사력의 전진 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연평도뿐만 아니라 연평도 후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아군 함정들 122mm 이 방사포의 사거리가 한 20km 정도 되기 때문에 4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 후방 한 16km도 사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지나가는 우리 함정과 그다음에 상선 또 여객선 이런 데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진지가 구축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한 번에 이제 3, 40발 정도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응할 만한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만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예,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고 난 뒤에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도 검토하고 그 전략에 따른 전력, 군사력을 어떻게 여기에 배치할 건가를 검토를 다 했어요. 그 결과 이제 소위 말하는 서방사라고 하는 서해 방어사령부죠. 그것도 창설을 하고 해병대가 주로 이 섬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해병대 전력도 인원도 좀 정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K9 자주포도 좀 많이 들려보내고 코브라 헬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용 헬기인데요. 코브라 헬기도 배치를 하고 더 이제 특이한 것은 이러한 그 동굴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도입한 스파이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갖다 놨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이 사실상 이 갈도에서 어느 정도 위협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뭐 많이 갖다 놓으면 많이 갖다 놓아서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적정한 그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건가 하는 것은 아마 국방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수준으로 이 5개 도서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이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쓰인 게 방사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연평도 코앞에 거의 4.5km 전방에 이제 이거를 배치했다고 하면은
글쎄 좀 위협적인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북한이 갈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의도 또는 용도 이것은 아마 평상시와 위기시 두 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마 북한이 그 방사포의 진지라고 하지요. 진지를 그 덮개를 열었다 덮였다 하면서 무력 시용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위기 시에는 곧장 공격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우려가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해의 오도를 비롯해가지고 북한이 비록 갈도 지방의 갈도 섬에 이러한 그 최첨단의 무기를 쓰는 이것은 결국은 2010년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네. 여기에서 남북한 모두 이 서해 오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 군비 경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일례로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그 이 갈도의 이런 그 방사포 여기에 대해서 탐지, 감시 이런 레이더 능력을 상당히 확보했고 네. 또 해병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사를 또 증강했고 또 함정 뭐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첨단 장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군사적인 용어로서 군비 경쟁이라 하면은 공포에 의한 균형이 있지요. 일종의 뭡니까? 양측 간에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서로가 치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21세기의 평화와 연관돼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첨단 무기의 경쟁 이것은 평화를 지키고 예. 또는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이러한 군비 경쟁에 있어서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방사포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서해 동창리에 67m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웠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12년에 발사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보다 비교해서는 얼마나 더 큰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높이가 발사대 높이가 30m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67m라고 하면 2배잖아요. 2배가 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예. 우리 나라우 발사대 높이는 얼마나 됐을까를 한번 나로고요.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보니까 34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그 정도로 해서 보내는데 예. 북한이 67m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큰 우주 발사체를 쏘겠다 또는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사실상 1998년도, 2006년도, 2009년도 이렇게 세 번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그렇습니다. 쐈습니다. 이것은 네. 주로 한경도 있는 무수단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쏘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8,000km 이상 나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동쪽으로 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평안북도에 있는 이 동창리에 와서 지난번 2012년도 4월 13일 날 소위 말하는 은하 3-1호죠. 3-1호 쏴가지고 실패했고 12월 12일 날 3-2호 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가장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4차 핵실험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오히려 더 급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쭉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상위성도 가지고 있고 통신위성도 가지고 있고 뭐 해양위성도 가지고 있고 지구 관측위성도 가지고 있고 과학위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위성이 없거든요. 인공위성하고 장거리 미사일하고는 기술 차이는 딱 하나예요. 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올라가서 대기권 뚫고 우주로 나가는 거고요. 장거리 미사일은 가서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 차이만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러한 인공위성 발사를 가정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67m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 10월 10일 같은 경우가 이제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 이게 뭐 첩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혹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67m 장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 12월이든가요. 그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가정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것이 은하 3호지요. 네. 그때 보면 이제 이 동창리 발사대가 약 한 50m 정도 됐고 그 당시에 발사체
이것은 한 30m 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또 그리고 우리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 인공위성과 이 미사일 구분을 잘 해줬는데 북한에서도 인공위성과 이 미사일 이것은 표리일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과 속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것이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로켓이라는 것은 운반 수단이잖아요. 이 운반 수단이 뭡니까? 위에 위성을 장착해 가면 인공위성이고 거기에 탄두를 장착하면 탄두 미사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아마 이것을 표리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북한에서 그 우주에 대한 그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법률로서 지금 정해놨지요. 또 그리고 최근에 몇 차례, 수차례 됩니다. 그 북한의 그 국가우주국에서 당의 명령만 내리면은 언제든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이것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창리에 약 한 발사대가 67m 이것이 완공됐다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 북한이 과거에 보면은 이런 그 이 예고를 하고 발사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0월 10일이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이라면은 아마 10월 10일 이전인 10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이제 장거리 미사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글쎄 최근에 가뜩이나 이제 북한에서 인권 문제다, 핵 문제다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고립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 창건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쏘아 올려버리면 입지가 더 좁아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북한이 그 국제사회에서 제재 압박 다 감안해서 하겠지요. 또 그리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좀 더 나가고 예. 또 핵 억제를 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그 미사일과 핵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아마 특별한 미국과 중국의 특별한 그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한 아마 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차후의 문제고 과거의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 사례를 보면은 먼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 압박이 강화되겠지요. 네. 또 북한은 여기에 대한 한 반발로서 또 핵실험을 해왔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10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정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은 또 유엔 안보리 소집해가지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겠지요. 그럼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겠죠. 그렇다면 아마 올 연말 내년 한반도 위기는 고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예상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한국, 미국, 중국이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이 한반도의 위기 고조 이것이 예상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뭐 조금 보태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그 사실상 우주로 날아가는 인공위성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하고는 지금 우리 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리일체 관계는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우리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통해서 169, 1718, 1874, 2087, 2094 다섯 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 있잖아요. 네. 그 결의안 속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인공위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탄도미사일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탑재체 제일 앞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인공위성이고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공위성이냐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이냐 네. 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양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일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발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딱 순서는 정해져 있거든요. 발사하고 다시 안보리 결의안 위반했으니까 또 안보리 결의안 또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점점 더 구체화돼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과 또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만일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렇게 될 경우에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아마 얘기하게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조금 더 있으면 아마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습니다. 해요. 인공위성도 그렇지만 당 창건일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미 뭐 평양 미림 비행장에 뭐 스커드나 노동 같은 미사일 그리고 240mm 방사포 등이 집결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의뢰 이렇게 뭐 당 창건일에는 이런 열병식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곤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죠. 김정은으로 봐서는 당 창건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올 초에도 저희가 늘 이제 고민했던 것이 북한이 광복 70주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당 창건 70주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변할 것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것이냐, 그렇지만 외톨이로 나갈 것이냐라고 네. 아마 결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북한이 광복 70주년보다는 오히려 당 창건 70주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작년도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가 2015년이 예. 당 창건 70주년인데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완성이라는 걸 붙이면 통일대전 완성의 해가 되는 거고 그걸 빼면 통일대전의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당 창건 70주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축포도 쏴야죠. 그러려고 하면 아마 불꽃놀이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 이제 프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아마 보여줄 거고요. 그걸 통해서 북한 인민들을 단결시키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높은 사람들 꼼짝 못하게 이제 통제하려고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이만큼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요. 23일 남과 북이 드디어 만납니다. 접촉을 하게 되는데 개성에서 이제 8.15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다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 당국 간의 접촉, 민간급의 접촉 네. 좀 선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일례로 당국 간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 이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또 개최를 했지요. 또 그리고 그 개성 마늘 대 복원 사업도 하고 있지요. 기타 뭐 이런 또 그 여러 가지 그 부분 하고 있지만도 또 민간급과 관련해서는 2호 여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북거리라든지 예. 또 저 이제 방금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말도 유소년 축구라든지 기타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당국 간의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고위급 접촉이라든지 정치 군사 문제 회담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뭡니까? 지난번에 보면 6.15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당국이 그 수차례 요구는 안 했지요. 예. 아마 이런 점을 봤을 때 북한은 이 당국 간의 접촉뿐만 아니라 민간 접촉도 선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마 북한이 이런 선별 수행에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먼저 크게는 뭡니까? 아마 더 이상 남측 당국과의 정치 군사 회담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소에서 오히려 민간급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끄는 네.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6.15 공동행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견을 보이다가 거의 막판에 이제 무산이 된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측에서는 이제 행사 개최를 두고 평양과 서울 이렇게 나눠서 분산 개최를 제안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지만 기싸움 하잖아요. 근데 네. 기싸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에 서울에서 네. 8.15 공동 행사를 했더라고요. 뭐 민간인들끼리. 그 이번에도 지금 결국 당국자끼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양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번에는 그냥 저는 좀 양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아주 통 크게 그래. 우리 민간단체도 올라가서 북한에서 한번 하고 와라. 그래야 다시 북한 보고 뭐 하나 양보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하면 북한은 그럼 뭘 가져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양보해주고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것은 이건 양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북한이 지켜야 될 것과 지켜야 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이제 막판에 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북한의 어떤 통큰 양보 내지는 통큰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좀 동일하시는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민간급의 8.15 행사 예. 접촉은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그 규모라든지 또는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범민령이 간다면 허용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또 갈등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